애플은 그런 거 얄짤없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냥 앱을 날려버렸어요. 네. 그래서 에픽게임즈가 바로 소송을 걸고 우리나라에서 구글 앱 강제 결제가 금지하는 법안이 나왔는데, 그리고 CEO분이 굉장히 혈기가 넘치나 봐요. 트윗으로 나는 이제부터 한국인이다. 이 규제 핵심은 메타예요. 구글은 메신저를 하고 싶었는데 오랫동안 못했잖아요. 들어가고 싶어도 그 네트워크 효과를 이기지 못해서 못 들어갔는데 네. 우리가 더 좋은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을 만들면 패배하고 마취앱하고 대화를 할 수 있겠구나. 구글은 기회가 될 수 있죠. 예를 들면 구글, 애플, 아마존, MS 같은 경우 꽤 만들어진 오래된 회사들이라는 말입니다. 2010년 이후로 새로 나온 빅테크 기업이 없어요. 한 4개 빅테크 기업 중 1개 정도는 좀 망하게 만들고 미국 경제를 위해서도 좋을 것 같고. 안녕하세요. 티타임 종재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이라인 네트워크 심재석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월 11,900원 아웃스탠딩 최용식입니다. 네, 오늘은 디지털 시장법, 그 다음에 또 디지털 서비스 두 가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첫 질문을 좀 드리면 애플 주가가 좀 흔들리고 있는데 판매량이나 이런 거에서도 분명 영향이 있고 그게 더 주된 이유기도 하겠지만 그중 하나가 이 유럽에서 규제 때문이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법이고 무슨 영향이 있길래 이렇게 지금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인지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뭐 주가에 영향을 미쳤느냐에 대해서 아직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일단 애플 주가가 좀 떨어졌으니까 이런저런한 문제들이 요소로 지적되는 것 중에 하나이긴 한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애플 주가는 이제 중국에서의 약간 실적 부진 이런 게 첫 번째 원인이라고 꼽히고, 두 번째 유럽에서의 이런 규제, 새로운 규제가 이제 애플 비즈니스에 좀 약간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장 이 규제 때문에 그 아이폰이 안 팔리거나 그러진 않을 텐데 그 앱스토어나 이런 거에 비즈니스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그런 요소라고 보고요. DSA와 DMA라고 두 개가 있는데 DSA는 디지털 서비스법이고요. DMA는 디지털 마켓 액트니까 디지털 시장법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DMA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DMA라는 거는 우리나라든 어디든 전 세계의 모든 나라에는 공정거래법이 있잖아요. 경쟁법이라고 불리는 그런 이제 공정거래법이 있는데, 그 법 말고 그 법에 하나 좀 더 해가지고 특별한 업체들만 규제하는 법을 따로 만드는 공정거래법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법은 모든 기업이 지켜야 될 법이잖아요. 근데 이 DMA는 6개 기업만 적용되는 그런 법입니다. 알파벳, 구글이죠.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틱톡이죠. 메타, 페이스북이죠. 마이크로소프트. 이 6개 회사만 따로 규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 DMA의 특징이고요. 이런 회사를 따로 규제하는 이유는 워낙 IT나 디지털 산업은 빠르게 변하는데 기존의 공정거래법 가지고 이거를 규제하려다 보니 시장이 이미 다 변해서 고착화된 상태에서 규제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뒤늦게 규제를 들어가도 위법사항을 지적하고 과징금을 때려도 시장 구도에 이제 변화를 못 주니까 빠르게 특정 업체들만 집중해서 관찰하고 규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접근법입니다. 거기서 이제 지켜야 될 준수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기존의 공정거래법하고 크게 다르진 않아요. 몇 가지 더 다른 점은 있습니다. 일단 준수사항을 소개해드리면, 끼워 팔기 금지 이런 건 다 기본적으로 가는 거죠. 몇 가지 특징적인 걸 보면은 제3자와의 상호 운용성 확보라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기술을 너만 가지지 말고 이 기술을 공개해서 다른 플랫폼하고 같이 연결시켜라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혼자 가지지 마라. 데이터를 다른 회사들하고 같이 공유해라. 이런 것도 있고요. 광고를 이제 효과 같은 거를 너 혼자 분석해서 너 혼자 하지 마라. 광고 효과가 있다고 하면 그 효과가 어떻게 있는 건지 광고주들이나 다른 파트너들하고 공유해라. 뭐 여러 가지 이런 규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면 안 되는 이런 행위도 있죠. 제3자 차별, 외부와 차별 금지,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 맘대로 지우거나 이렇게 하지 마라. 여러 가지 이제 금지되는 행위들이 있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 법의 특징은 6개 회사를 특별히 규제한다. 이거입니다. 그 6개 회사는 다 미국과 중국의 빅테크 기업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디지털 서비스법을 간단히 소개시켜주면, 이거는 이제 공정거래법과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건데, 이 법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N번방 방지법? 이런 거랑 좀 결을 같이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불법 콘텐츠나 음란물, 아동성학대 이런 것들을 규제하는, 개인정보 침해 이런 것들을 규제하는 법입니다. 이것도 모든 이제 기업에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이것도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초대형 검색 엔진 이 두 가지 종류의 기업들을 정해놓고 그 기업들만 규제를 하는 게 특징이고요.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은 이제 뭐 알리익스프레스, 아마존 스토어,
뭐 애플 앱스토어 등 해서 16개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검색 엔진은 구글하고 빙 2개고요. 요 기업들을 특별히 더 밀접하게 보겠다. 이렇게 하는 법이라고 하는 걸 특징입니다. 이 두 법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법은 보편적으로 모든 기업에 적용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법들은 특정한 기업들만 적용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기존의 규제에서 좀 진일보된 건데 이게 두 가지 측면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독과점법이라는 게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첫 번째는 시장 지배력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행위가 있냐 없냐. 이 두 개인데 지금까지 빅테크 기업은 이거를 좀 판단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시장 지배력이 있냐 없냐라고 하면 막 이제 구글이나 애플이 딴소리를 하는 거죠. 우리 없어. 우리 야 인터넷 전체 시장에서 구글이 검색이 얼마밖에 안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회피하고 너 이것 때문에 남용행위를 했어. 남용행위 같은 거 없어. 그냥 우리 원클릭이면 어차피 이용자들은 다 선택할 수 있는데 좀 더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끼워 팔기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서비스를 좀 쉽게 노출시킨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게 얌체같이 빠져들었거든요. 그래서 제 얌체같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그들의 이제 주장에 동조하지 않다는 이제 제 개인적 스탠스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좀 이번에 어느 정도 두 가지 문제를 해결했어요. 첫 번째는 다 모르겠고 그냥 제일 센 몇 군데만 우린 딱 보겠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시장 획정 이슈가 해소가 됐어요. 그리고 몇 가지 이슈를 더 구체화했죠. 남용 행위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끼어 팔기라든지 외부 서비스에 대한 노출을 금지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제재라든지 그의 뭐 데이터 뭐 이런 거를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열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기존 규제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되게 진일보됐다고 볼 수가 있고 이유가 엄청난 고민과 노력 끝에 나름의 명분과 이런 걸 만들었구나. 그래서 이게 그냥 얘네들 뭐 이런 거 했네라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좀 이게 역사를 바라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그런 디테일한 그런 규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DMA와 DSA가 있는데 이제 DMA 같은 경우는 6개 기업만 특정해서 네. 여기만 제대로 조지겠다 이제 그렇죠. 하는 거고 네. DSA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넓게 네. 그래도 한 열 몇 개라고 하셨나요? 16개 더하기 2개요. 아, 16개 더하기 2개의 서비스를 네. 좀 제대로 서비스해라. 니네가 책임을 갖고 서비스를 해라 라고 해서 이렇게 특정하게 딱 6개, 18개를 지금 콕 집어서 지금 EU가 공격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 DMA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뒤쪽에서 다루겠지만 꽤 큰 영향을 주고 있어요. 특히 애플이나 이런 앱 마켓을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지배적인 서비스를 갖고 있는 회사들은 여태까지 독과점적으로 하는 서비스가 이제 흔들릴 수도 있는 좀 그런 공격 포인트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얘 뭐 법 하나 생겼네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많은 영향에 관련해서 기사도 나오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시장에 조금 동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DMA법을 보면요. DSA와 DMA가 시행이 된다라고 해서 작년에 시행이 되는 줄 알았는데 네. DMA 보니까 3월 7일부터 시행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왜 작년부터도 사실 떠들썩했는데 지난주에 이렇게 갑자기 확 이슈가 된 건지 선후 관계 좀 설명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DMA 규제는 작년 9월에 구체적인 방안하고 대상 기업이 정해졌고요. 그리고 6개월 정도의 유예 기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9월 달에 제정이 돼서 이제 6개월 지난 지금 3월에 이렇게 시행이 이제 본격적으로 된 거고. 근데 그 기간 동안 좀 많은 논의가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 EU 그 집행위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왜냐면 이게 앞서 이야기해서 규제를 이제 디테일하게 만들었다고 하지만 이게 사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딱 몇 개 기업 찍고 얘네들 제대로 때리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게 자유주의 체제에서는 사실 좀 생각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그들도 굉장히 좀 고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좀 6개월 동안 좀 이슈들이 있었어요. 가장 직접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친숙한 기업인 삼성전자는 왜 여기에 빠졌나? 왜냐면 삼성전자도 굉장히 많은 휴대폰을 생산하고 있고 요게 자체 소프트웨어를 많이 탑재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빠졌는데 좀 EU 집행위는 삼성전자가 충분히 소명을 했다. 그거에 대해서 자료도 주고 그래서 어쨌든 여기 핵심은 삼성전자는 우리는 빅테크 기업 아니야. 우리는 그냥 제조사야 공장 갖고 있는 회사일 뿐이야. 이런 걸 이렇게 잘 이렇게 썰을 풀어가지고 그에 대해 소명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그 앞서 얘기한 것처럼 6개 기업이 선정이 되는데 뭐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틱톡인데
그리고 한 20개 정도 되는 서비스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뭐 기업은 그대로인데 몇 개 서비스가 또 빠졌어요. 그 서비스가 애플의 아이메시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엣지, 그리고 네트워크 광고인데, 그래서 총 4개인데 이들도 나름의 이제 소명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EU 집행위는 고민을 해봤는데 이들이 뭐 해당 영역에서 이들 사업체들은 굉장히 크지만 이들 서비스는 해당 영역에서 독과점에 가까운 그런 힘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서 좀 뺐고, 우리는 이제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들어서 뭐 관련을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그런 거죠. 뭐 EU도 지금 굉장히 많은 눈치를 보고 있다. 이게 뭐 정말 이게 역풍을 맞으면 이게 한도 끝도 없고 또 만약에 보복을 당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미국 정부나 아니면 그 회사들로부터. 실제로 구글이나 애플의 경우 특정 국가하고 트러블이 났을 때 굉장히 공격적으로 반격을 하고, 심지어 우리 여기 진출 안 할 거야 뭐 이렇게 스탠스를 내보이기도 했기 때문에 아마 다른 국가들이라면 그래서 쉽게 이런 걸 할 수 없었을 텐데, 어쨌든 EU는 굉장히 큰 이제 경제 블록이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고민과 압박 속에서 이런 정책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EU에서 강하게 제재를 들어간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안 지키면 벌금이 전 세계 총 매출의 10%까지도 과징금으로 부여할 수 있다, 좀 이렇게 강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또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징금 부과하면은 그때부터 뭐 소송을 하고 난리 나겠지만 바로바로 안 내겠지만, 그래도 일단 굉장히 강력한 처벌이기 때문에 EU도 기업도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또 그렇게 최 대표님께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기사를 보다 보니까 이 과징금 얘기가 벌써부터 좀 나오던데, 이 DMA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3월 7일인데 그 전에 이미 애플이 뭐 18억 유로 과징금을 맞았다, 이런 또 기사가 있더라고요. 네. 요거는 왜 시행도 되기 전인데 이거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DMA라는 것 말고 네. 이미 모든 국가에는 공정거래법이 있잖아요. 약간의 어떤 면에서는 비판론자들은 옥상목 규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미 공정거래법으로도 처벌 가능한 영역이잖아요. 뭐 기업 하기는 다 금지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 기존의 경제법 체계에서 우리 스포티파이가 네. 제소를 한 거예요. EU 공정위에다가. 거기서 이제 그 결과 나온 결론이죠. 그때 혐의는 이제 인앱 결제 가지고 싸운 건데, 네. 지금까지는 아이폰에는 앱스토어만 가능했잖아요. 그쵸. 다른 스토어는 안 되고, 네. 또 앱스토어를 깔면 결제는 무조건 애플 결제로만 가능했잖아요. 다른 결제도 안 되죠. 그쵸. 이게 이제 아이폰의 판매량을 이용해서 이제 앱스토어를 강제하고 앱스토어를 이용해서 결제 수단을 강제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거죠. 이게 예전에 에픽 게임즈랑도 한번 싸우지 않았습니까? 비슷한 주제입니다. 네. 네. 이때까지만 해도 애플이 자기네들 논리로 계속적으로 뭐 아닌데 니넨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세게 나오다가 네. 지금 EU가 약간 탄압하듯이 나오니까 다들 신나가서 지금 이렇게 EU와 함께 춤을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여기 최 대표가 말한 대로 시장 획정이라는 거에 대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앱스토어와 운영체제는 하나의 몸이냐 아니냐, 이게 이런 우리 하나야 뭐 이렇게 주장을 해오는 거죠. 이거는 따로따로가 아니야, 하나야. 그냥 iOS에는 앱스토어가 그냥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물체니까 이걸 따로 점유를 할 수 없어라고 이제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다가 이제 EU가 아니야, 다른 거야라고 네. 판단을 하는 거죠. 안드로이드는 뭐 몇 개 있는데 네. 웃기네요. 제가 방금 에픽 게임즈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이게 에픽 게임즈 같은 경우에 앱스토어 수수료 때문에 싸우고, 그 다음에 뭐 이거를 결제를 어디서 해주느냐 마느냐로 소송하고 뭐 난리 났었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지금 에픽 게임즈 같은 경우는 이 애플과의 다툼에서 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뒷배가 생겼다, 이렇게 좀 보면 될까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래서 사실 모든 개발사들은 애플과 구글의 정책에 대해서 아주 반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 그 김택진 H소프트 대표는 우린 모두 다 소장농이다라는 이런 자조적인 발언을 하기도 하고, 근데 다들 찍힐까봐 가만히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정말 찍소리 못하고 30%씩 꼬박꼬박 뭐 이렇게 냈는데, 네. 근데 에픽 게임즈가 진짜 과감하게 이렇게 도전을 했죠. 정말 저는 이게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에픽 게임즈가 다들 아시는 포트나이트라는 FPS 게임의 개발사인데,
포트나이트가 원래는 좀 PC 버전을 기반으로 하다가 모바일로 이렇게 플랫폼 확장을 하면서 이때 우리가 왜 그런 수수료를 내야 되지? 라고 해서 정말 의도적으로 속된 말로 이제 플랫폼 회사들 매기는 짓을 그렇게 하기 시작을 네. 했죠. 그래서 일단 안드로이드는 APK라고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직접 다운받는 방식을 통해서, 근데 이게 진짜 불편하거든요. 막 네. 엄청 돌아가야 되는데, 근데 에픽게임즈는 이제 믿는 뒷배가 있었죠. 굉장히 많은 매출을 내고 있는 사업자고, 그리고 포트나이트는 전 세계에서 거의 최상위에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일단 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밀기 시작. 그리고 모바일은 또 본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래서 그걸 이제 앱 설치를 권유를 하고, 그리고 아이폰에는 정말 보란 듯이 정말 다른 그 결제 수단을 넣은 거죠. 그래서 사실 그러면 바로 잘리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결제 수단을 쓰면 20%더 싸게 해줄게, 뭐 이런 걸 대놓고 하고. 그런데 안드로이드는 좀 이런 게 회색지대에 있었고요. 그 구글은 뭐 승인해 주는 것도 있고 그냥 뭐 모른 척 해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액션이 다른데, 근데 애플은 그런 거 얄짤없거든요. 그래서 애플이 그냥 바로 그냥 앱을 날려버렸어요. 네. 그래서 에픽게임즈가 바로 소송을 걸고, 그리고 CEO분이 굉장히 혈기가 넘치나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구글 앱 강제 결제가 금지하는 법안이 나왔는데 트윗으로 나는 이제부터 한국인이다. 나는 이제 뭐 이런 얘기를 던지기도 하고. 네. 제가 봤을 때 이제 돈이 많고 아쉬운 게 적으니까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어쨌든 그런 걸로 이제 굉장히 이제 공격적으로 붙었죠. 그래서 미국에서 거액의 소송이 붙었는데 그 결과는 압승은 아닌데 어느 정도 위에 섰어요. 그래서 다양한 결제 수단을 탑재시키는 걸 허용받는 것으로 했고, 그 대신 조건부로 뭐 이런 조건으로 하는 걸로 했고, 근데 또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뭐 애플이 뭐 굉장히 또 희한한 방식으로 방해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압승을 거두지 못한 거죠. 법적 근거가 완벽하진 않았던 거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CEO는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우리는 싸우겠다라는 이런 의지를 표현한 거고, 그러다가 이제 유럽에서 이게 완전히 풀렸거든요. 그래서 모든 앱마켓은 이제 아이폰에도 이렇게 탑재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걸 이제 방해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이게 나오면서 이제 굉장히 그걸 좀 추진받을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아마 그분은 이제 이걸 기반으로 다른 전 세계 국가에서도 이런 걸 좀 싸우겠죠. 이게 굉장한 그런 그 나비 효과 혹은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일으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애플과 에픽게임즈의 미국에서의 법정 싸움에서는 사실상 애플이 이겼어요. 아, 미국에서는. 네, 애플이 이겼는데 이겨도 이긴 게 아닌 거 있죠. 애플이 죄를 지은 건 아닌데 그래도 결제 수단을 제공해라이 이렇게 된 거예요. 대법원에서. 네. 그러니까 에픽게임즈는 졌지만 얻을 건 다 얻은 거죠. 목표가 결제 수단을 제공받는 거였으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었죠. 네. 근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건 그 결제 수단을 따로 제공해야 된다는 규제를 만든 건 우리나라가 최초입니다. 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최초입니다. 어. 그걸 보고 에픽게임즈나 이런 회사들이 더 힘내서 싸운 거죠. 네. 그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애플에도 적용이 원래 됐던 아니요, 건가요? 우리나라에서는 애플이 점유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애플에 적용 안 됐어요. 구글에만. 네, 되고. 그렇죠. 네. 그걸 보고 하여튼 나는 한국인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더 싸운 네. 거군요. 근데 이번에 지금 DMA에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앱마켓의 대체제를 꼭 허용을 해라라는 게 지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아이폰을 사시면은 무조건 애플 앱스토어에서만 다운을 받으셨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제 다른 데에서 다운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고, 그리고 앱스토어에서만 무조건 깔았어야 되기 때문에 결제 수단 같은 경우도 무조건 애플 걸로만 네. 해서 수수료를 내야 되는 구조였잖아요. 그래서 어떤 서비스들은 보면은 아예 애플 서비스에서는 결제 안 되게 막아놓고 네. 뭐 PC에서만 되게 한다거나 네.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다른 데서 다운받으신 분들은 그냥 수수료 없이 싸게 해줄 겸 이렇게도 가능한 거잖아요. 이걸 줄타기 할 때 콘텐츠 회사들이 잘해야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앱에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우회 수단에 대한 표현이 있다라고 네. 하면 이제 바로 제재를 받는 거고. 뭐 웹에서 결제해주세요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근데 애플이나 구글도 차마 근데 그 PC에 결제 수단이 있는 것까지 통제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눈치를 엄청 많이 봐야 되죠. 그렇죠. 하지만 이 애플 앱에서 들어가시면은 한 30% 비싼 가격에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네이버 쿠키 같은 거 구울 때 네.
그 앱에서 구우면 비싸고 네이버 홈페이지 가서 구우면 싸잖아요. 많이 차이 납니다. 네. 근데 이게 되게 조삼모사 같은 게 그러니까 얼핏 생각하면 그러면 다 PC에서 결제를 하잖아요. 네. 왜냐면 대놓고 그냥 회사 개발사들이 혹은 앱 서비스 운영회사들이 PC나 아니면 이런 웹으로 들어가면 무조건 여기에 결제해주세요. 훨씬 쌉니다. 이런 걸 얘기를 했고 만약에 한 1, 2만 원이다 라고 하면 정말 3, 4천 원이 정말 굳는 그쵸. 거거든요. 네. 그것도 매달 굳는 건데 네. 서브스크립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얼핏 생각했을 때 그럼 다 PC로 결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의외로 굉장히 제가 있었던 회사들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앱으로 결제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귀차니즘이는 굉장히 강하다라는 생각 들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편의성이고 이 조그만 편의성이 굉장한 거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예. 귀차니즘이 원인일 수도 있고 정보의 부족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그것만 쓰시니까. 네, 그 모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젊은 친구들은 되게 알 거라고. 그러니까 그쵸, 나이 그쵸. 드신 분들은 그런데 그쵸. 젊은 친구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결제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저도 한 번 실수로 결제한 적이 있었고요. 그런 거 보면 안 젊으시니까. 예, 어쨌든 선탑재 혹은 우선 노출이라는 게 정말 무섭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하다 보면 이제 웹툰을 막 보다가 네. 거기서 쿠키가 부족해. 그럼 결제 딱 눌러면 빨리 단편 봐야 되는데 그렇죠. 브라우저 열고 네이버 로그인해서 쿠키 결제하고 다시 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 굉장히 귀찮은 일이긴 하죠. 그 1, 20초가 3, 4천 원보다 그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 1, 20초 더 걸려요. 그리고 요새 문제가 다 지문으로 인증해서 로그인하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 들어가려고 하면 내 아이디 비밀번호 까먹은 경우가 굉장히 그쵸. 많아요. 그래서 그거 찾고 뭐하고 하려면 한 30분 걸려요. 본인 인증하고 아니 저기 아웃스탠딩 같은 경우는 어떠셨었어요? 그 요금. 저희는 네. 앱 결제를 안 쓰고 있어요. 그냥 저희는 대놓고 그냥 딱 그 PC에서만. 그냥 PC에서만 다 결제하게끔 하고 네. 그다음에 근데 이게 제가 왜 아까 이런 얘기를 하냐면 네. 이게 굉장히 요구가 많아요. 되게 앱 결제하게 해주세요. 네.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얼핏 생각하면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그냥 그 웹에서 결제하시면 되는데 왜 앱이시냐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걸 느끼는 거죠. CS가 올 때마다 30초, 1분이 진짜 무섭다. 뭐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아예 막아놨잖아요. 네. 그 앱에서 결제를. 근데도 막 결제 다 그렇죠. 찾아서 네, 그렇죠. 넷플릭스가 되십시오. 앱마켓이 다른 회사도 만들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지금 기사 해외 외신을 보다 보니까 에픽게임즈도 앱마켓을 만든다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도 있고 몇몇 회사들이 지금 앱마켓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실제로 에픽게임즈가 에픽게임즈 스토어라는 그런 앱마켓을 뭐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애플의 경우 이제 공식적으로 블로그를 통해 밝혔어요. 그래서 올해 늦은 봄부터 우리는 유럽 연합에서 웹 브라우저를 통한 이제 앱 다운로드를 다 허용하고 다른 앱마켓의 이제 출시를 다 허용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플랫폼 안에서 활동하는 개발사들이 거기서 활동하는 것도 다 허용하겠다라는 걸 이제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아마 이제 본문을 이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든 그 궁금증이 뭐가 있냐면 애플이 항상 안드로이드와 비교했을 때 우위로 내세우고 있었던 게 보안적인 문제였잖아요. 그 보안적인 문제의 근간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은 안드로이드는 APK도 막 다운받아서 자기가 각자 설치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앱스토어 내에서도 관리가 좀 덜 되는 느낌인데 정말 엄청 빡세게 관리하잖아요. 이 애플 앱스토어는 그 앱의 그 안에부터 아예 완전히 다 뜯어보고 개발자분들 말씀 들어보면은 요만큼만 잘못되면 항상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빠꾸당한다고 그럴 정도로 그게 어떻게 보면 보안의 핵심일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다른 앱마켓이 생겨버리면 애플이 지켜왔던 이 보안적인 우위 여기에도 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제한적인 지식만으로 뭐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명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뭐랄까 왜냐면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미 다양한 앱마켓이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것 때문에 보안에 문제가 됐다 뭐 이런 건 거의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보다는 좀 애플의 좀 뭐랄까 배타적인 기술 정책이 훨씬 더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플은 밸류 체인의 많은 부분을 직접 컨트롤하려고 하고 이거를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률과 그리고 강한 플랫폼 통제권으로 연결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좀 뭐 사실 그게 스티브 잡스의 철학이고 영화 잡스에서도 그걸 말한 대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IBM을 이제 까면서 이건 진짜 별로야. 이런 개방 정책을 하면 안 돼.
그래서 정말 최고의 기업으로서 성과를 달성하려면 이걸 해야 돼라는 대목도 있는 걸 봤을 때 그게 크지 않나 싶고, 그리고 실제 애플도 아까 이야기한 블로그에서 그걸 얘기했어요. 그래서 특정 기준을 충족을 하고 이용자 보호에 대한 이제 요구사항을 개발사들이 받아준다면 우리는 이걸 오픈하겠다라고 이런 조항을 달았는데, 그게 뭐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개발사들의 통제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그런 빌미를 만들었다, 혹은 최소한의 선을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애플이 직접 하지 않더라도 개발사가 이런 걸 지켜주면 큰 문제가 안 되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 뭐 애플이 이번에 100개 들고 항복했을 때 보안에 대한 그 언급이나 이슈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명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뭐 업계에 있는 대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동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 문제는 없을 수 있겠다라고 이제 봐도 되겠네요. 아마 애플 입장에서 방해를 좀 해야 되니까 네. 다운 받을 때마다 보안에 위험이 있을 수 있어 이런 경고 같은 걸 하겠죠. 네. 그러니까 방금도 두 분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조건 안에 지금 보안에 대한 그 뭔가 항목을 넣어놨잖아요. 뭐 몇만 이상 뭐 보유하고 있다거나 보안적으로 문제가 없다거나 이런 요건이 있어야 허락해주겠다라는 걸 넣어놓은 거 보면 나중에 이제 개발사를 잡고 뒤흔들 수 있는 마지막 무기가 그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그리고 앱스토어 커넥트라고 이제 앱 개발자 등록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등록된 아무나 다 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앱스토어에 등록하듯이 그 앱스토어 커넥트에 등록된 개발자만 다운로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답니다. 네, 그런 상황이군요.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좀 명확한 게 일단 앱스토어 이슈가 너무 커서 일단 이해하기가 좀 쉬운 것 같은데, 이 또 다른 영향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른 회사들은 뭐 앱스토어 이슈는 아니다 보니까. 근데 또 이 심재석 기자님이 쓰신 기사를 읽다 보니까 상호 운용성이 이게 관련해서 보면은 뭐 왓츠앱 같은 데에서 보낸 메시지를 꼭 왓츠앱 사용자가 아닌 다른 메신저나 이런 데서 받아볼 수 있어야 된다. 네. 뭐 요런 좀 복잡한 것도 있더라고요. 이번 DMA가 미치는 영향이 뭐가 또 있는지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아까 처음에 서두에 저 말씀드렸다시피 상호 운용성 확보라는 거를 해야 될 의무 사항이에요. 근데 이 상호 운용성이라는 게 결국은 서로 이제 소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전자 우편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아이폰에서 그 이메일 클라이언트로 이메일을 쏴도 안드로이드에 받은 사람이 지메일 클라이언트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이메일 프로토콜이 같은 프로토콜을 쓰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서로 각자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다르지만 그 이메일이라는 프로토콜은 하나의 프로토콜을 쓰기 때문에 서로 소통이 가고 상호 운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를 메신저에도 넣어라라는 게 이제 이번 DMA 핵심 중에 하나예요. 결국은 이제 메시지도 이메일처럼 공통 프로토콜로 보내고 받아라. 그러면 텔레그램으로 보내면 왓츠앱으로 볼 수 있거나, 왓츠앱으로 보내면 뭐 이후에서는 카카오톡으로 받아볼 수 있다거나, 그런 게 가능하도록 해라라는 게 이제 의무 사항이죠. 그래서 되게 논란이 많았어요. 이게 말이 되냐? 네. 메신저를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특히나 이제 보안 이슈가 컸는데, 기존에는 이제 메신저 회사들이 주로 엔드투엔드 보안이라는 걸 했어요. 여기에서 보내면 여기 갈 때까지 그 누구도 볼 수가 없어요. 메신저 회사도 볼 수가 없어요. 여기서 암호화 걸린 거를 풀 수 있는 건 받은 사람만 풀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중간에 서버도 풀 수 없도록 해놨는데, 이거를 그렇게 하려면 다른 회사들끼리 어떻게 엔드투엔드 보안을 하냐. 그러니까 다른 회사가 하니까 우리는 엔드 보안을 깨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있다. 이건 보안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라고 하면서 반대가 심했죠. 우리도 상식적으로 참 말이 안 된다 생각하잖아요. 네. 카카오톡으로 보내면 라인이 받는다고?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메타가, 이 규제의 핵심은 메타예요. 왓츠앱과 페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규제 핵심인 메타가 결국은 어쩔 수 없죠. 이거 그 DMA를 안 따르면 아까 말한 대로 그 10%의 과징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따라야 되는데 결국 따르기로 했습니다. 자기는 자기 것끼리니까 보안 얘기할 것도 없는 거잖아요. 네. 네. 다른 거랑 해야 되는 거죠. 뭐 텔레그램이든 뭐든.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와 있지 않더라도 열어줘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메타가 아까 프로토콜 공유하면 가능한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프로토콜을 공개했어요. 여기에 맞춰 이렇게. 이거는 엔드투엔드 보안을 유지하는 프로토콜이니까 우리랑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으면 니네가 이 프로토콜을 따라와라고 해서 이제 따르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그게 뭐 표준처럼 돼버리면 이득은 있습니까? 그들이? 프로토콜을 독점하는 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일단은 이제
이거는 공개된 거니까 네. 지금 메타가 이걸 공개하고 이거에 맞춰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당장 어떻게 이용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하나의 공공의 프로토콜이 누군가의 독점의 기술이다라고 하면 문제가 될 나중에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나중에 그래서 결국 개이득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거기에 맞춰야 되다 보니까. 네, 또 기사 제가 읽다 보니까 이 상호 운용성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구글은 오히려 좋아했다 이런 네.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 말한 대로 이 상호운용성 규제 메신저 상호운용성의 규제의 핵심은 메타였고요. 네. 구글은 메신저를 하고 싶었는데 오랫동안 못했잖아요. 우리 그쵸. 행아웃도 이제 포기하고 네. 그러니까 구글은 이 시장에 들어가고 싶은데 이 시장은 정말 네트워크 효과가 강력한 그 시장이거든요. 카카오톡을 쓰는 이유가 아무리 싫어도 친구와 대화를 하면 카카오톡 말고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쵸, 나 그쵸. 혼자 텔레그램 쓴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효과가 굉장히 강력한데 구글이 그거를 들어가고 싶어도 그 네트워크 효과를 이기지 못해서 못 들어갔는데 네. 결국은 네트워크 효과, 그 장벽으로 작용했던 네트워크 효과를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더 좋은 클라이언트를 만들고 우리가 더 좋은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을 만들면 패배하고 아니면 뭐 왓츠앱하고 대화를 할 수 있겠구나 라고 되면 구글은 기회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구글이 또 선탑점은 문제가 생기긴 하겠지만 네. 뭐 안드로이드 폰에서 되게 쉽게 다운받을 수 있는 메시지 프로그램을 딱 만든 다음에 네. 니네 이것만 깔면은 왓츠앱이든 뭐 그쵸, 팸이든 네. 인스타그램 DM이든 다 받을 수 할 수 있어. 할 수 있죠. 요것만 까세요. 이제 이러면은 이게 더 편한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그런 거네요. 거죠. 그러니까 이 DMA라는 게 참 무서운 게 그냥 누굴 규제하고 말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것 때문에 지금 빅테크들이 계산기를 엄청 두들기고 있는 거잖아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한번 그 앞으로의 지형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주제라서 오늘 또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아까 좀 설명을 해주시기도 했는데 요렇게 되면은 그 작년에 삼성전자가 좀 이렇게 애플을 갈군 게 있었잖아요. 우리 문자 메시지끼리 니네 거랑 우리 거랑 좀 연결되게 하자. 열어라 문 열어라. 요런 것도 좀 더 크게 압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아이메시지하고 뭐 구글 안드로이드 기반의 메시지하고는 이렇게 이제 연동이 안 됐죠. 그래서 왜냐면 애플이 RCS라고 차세대 문자 규격 기술 표준인데 그거를 좀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체 가진 그 기술 표준에 의해서 뭐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팟, 맥 뭐 이런 자체 자사 서비스들 그 제품들만 이렇게 가능했는데 물론 아예 이제 안 되는 건 아니었고 만약에 다른 제품이랑 이렇게 하려면 2세대 규격인 SMS, MMS 규격을 통해서만 이렇게 해줬는데 다만 이제 한 창에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은 안 되고 다른 창에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좀 됐었죠. 반면 이제 뭐 삼성전자, 구글은 일찌감치 RCS를 도입을 했었고요. 그래서 좀 이거에 대해서 좀 문제가 많았는데, 근데 애플이 RCS를 받아들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했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아마 아까 물어보신 것 같은데 그 왜 DMA 규제는 이게 그 아이메시지가 속하지 않았는데 얘들이 왜 했냐, 왜 갑자기 지들이 알아서 한다고 했냐, 뭐 이런 이슈가 있는데 다소 언론에 따르면 물론 거기 포함되진 않았는데 이유가 어느 정도 이제 협박 아닌 협박을 했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특별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라는 걸 흘렸고 애플이 그걸 받아서 그럼 우리도 RCS 받아들일게 라고 이렇게 했다는 다소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DMA가 여기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죠. 그 애플이 RCS를 거부했던 이유는 그게 나빠서 거부한 게 아니고 사실 애플 이용자들끼리 뭔가 로얄티를 더 주기 위해서 독자적인 규격으로 갔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아 보면 파란색 문자와 녹색 문자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애플 아이폰 유저는 파란색 문자를 주고받으면 아이폰끼리 이렇게 대화를 한 거고 네. 녹색 문자를 주고받으면 그거는 이제 안드로이드하고 대화를 한 거거든요. 네. 그게 어떤 특히 어린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녹색 문자 대화되는 사람을 약간 뭐랄까 폄훼하는 네. 뭐 이런 문화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 세대에는 없는 네, 문화지만 그런 어떠한 이용자를 갈라놓고 우리 로얄티를 지키기 위한 그런 목표가 좀 있었는데 네. 이번에 RCS를 도입해도 색깔은 다르게 한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버리지 않은 거죠. 네. 데이터망으로 주고받는 거는 달라지지만 네. 사람들이 봤을 때 요 놈은 아이폰 안 쓰네. 요거는 네. 구분이 되게 기술적으로는 이제 바꾸지만 네. 겉으로 보이는 걸 안 바꾸는 거죠.
대단한 사람들이네요 정말. 와. 이게 뭐 아까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iMessage가 들어올 뻔 하다가 제외해 준 것도 어떻게 보면은 뒤에서 협상이 있었을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뭐 지금도 예. 계속 교감을 하고 있겠죠. 예. 근데 애플이 봤을 때 이건 답이 없다라고 음. 봤기 때문에 정말 이례적으로 블로그를 통해서 모든 걸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오픈을 하는 것이겠죠. 돈적인 면에서도 애플 아이메시지끼리 주고받는 거는 우리 카카오톡처럼 똑같이 돈이 데이터 비용만 나가고 네. 그 추가 비용이 안 나가는데 문자 SMS로 보내면 네. 문자 비용은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애플 아이메시지로 안드로이드한테 보내면 사실 요금이 비싼 요금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쵸. 데이터망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비용도 아껴지겠죠. 우리가 물론 지금 뭐 문자 메시지 몇백 개 무료 이런 거 쓰기 때문에 이제 피부로 체감되지는 않지만 네. 그런 비용 절감도 들어가게 되죠. 네. 그리고 그게 좀 소비자 후생 문제도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애플이 다른 프로덕트하고 이렇게 메시지를 오고 갈 때 2세대 이제 문자 규격을 썼잖아요. 근데 2세대 문자 규격은 메시지는 되는데 사진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됐었거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망 이슈에도 좀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좀 그게 어떻게 보면 이용자 후생 측면에서 이제 경험을 저해하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명분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제 좀 우리한테 미칠 영향을 좀 봐야 될 텐데 원스토어가 iOS 마켓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벌써 단독으로 나왔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원스토어 같은 경우도 뭐 글로벌 진출의 발판으로 삼겠다라는 그런 뭐 류로 지금 기사가 나왔던데 이게 국내 기업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으십니까?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유럽에서 어떠한 기회를 노려볼 수 있는 기회는 되겠죠. 원스토어가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만약에 앱스토어가 열리면 그러면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앱마켓 회사들이 도전장을 던질 거란 말이죠. 그 중에 하나가 원스토어가 될 수도 있는데 사실 뭐 이게 쉽게 될 거라고 예상이 되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이미 또 네트워크 효과가 또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앱스토어에는 수십만 수백만 개의 앱이 있는데 원스토어가 어느 날 갑자기 가서 개발자님들 우리한테 앱 좀 올려주세요. 네. 그게 쉽게 될까라는 그게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물론 이제 그게 당장 그렇게 수백만 건 아니더라도 뭐 이제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는 있겠죠. 특정 게임이나 이런 거를 엄청 수수료 싸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해서 뚫으려고 시도는 해볼 텐데 쉬운 일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좀 우리나라 플랫폼 회사들의 서비스 운영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당연히 별로 좋지 않은 쪽으로. 네.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이버가 독과점 이슈가 있었을 때 그때 그 김상원 대표님 시절이었는데 한 애널리스트가 지금 굉장히 독과점에 대한 규제를 받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김상원 대표님이 이런 그 논의라든지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움직일 것 같다. 그래서 근데 내가 알기로는 그때는 이제 구글이나 애플의 주장이 굉장히 먹히고 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유가 한 10년 전부터 계속 때렸는데 그때는 아니야 이건 혁신을 저해 이런 주장이 이렇게 힘을 좀 얻었었죠.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은 반대의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EU에서 어느 정도 그런 걸 만들어냈고 그래서 좀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이게 좀 도입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네이버 안에서도 우선 노출 이슈라든지 이런 게 끊이지 않고 있고 그리고 뭐 연동 이슈 이런 게 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는 좀 회색지대이긴 해요. 그 아주 그 명문화된 규제는 없는데 네이버나 카카오가 알아서 기는 뭐 이런 모습인데 이게 어느 정도는 좀 레퍼런스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아까 이제 설명은 조금 해주셨는데 DSA도 그래도 조금 한번 짚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DSA는 작년에 시행되긴 했습니다만 이 DMA 때문에 또 다시 수면으로 막 올라오고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쪽은 아무래도 그래도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좀 덜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거는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DSA의 뭐 주요 그런 골자들을 살펴보면 뭐 예를 들면 뭐 혐오 발언, 테러 선동, 뭐 정치적 뭐 관여라든지 아동의 뭐 성적 학대 이런 어떻게 보면 국민 정서에 좀 뭐랄까 그 반대되는 그런 콘텐츠에 대한 규제 그리고 뭐 이용자의 뭐 핵심 정말 예민한 정보들 있잖아요. 성이라든지 뭐 아니면 종교, 인종 뭐 이런 민감한 정보를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 그리고 뭐 최근 굉장히 유튜브 쪽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을 통한 콘텐츠 생산 이런 거에 대한 표기 뭐 이런 걸로 이렇게 골자를 이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걸 이제 하지 말자는 거죠. 그리고 DSA 규정을 위반하면
이제 뭐 최대 글로벌 매출의 6%에 이르는 과징금을 매기겠다라는 건데, 근데 이 자체를 했을 때는 뭐랄까 이게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칠까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플랫폼 회사들이 욕 먹고 있는 게 이걸 통해서 뭐 큰 돈을 벌고 막 이런 게보다는 사실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정화하려는 노력을 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걸 방치했을 때 플랫폼 이용률이 줄어들고 그게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근데 다만 좀 그런 뭐랄까 정부의 가이던스라든지 아니면 자체적인 정책이 좀 부족해서 좀 냅두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정말 뭐 플랫폼 회사들에게 부담을 주거나 사업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그거는 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걸 잘 지켰을 때 뭐 나중에 장기적으로 오히려 이제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다만 좀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게 그걸 쉽게 지킬 수 있는 회사가 있고 쉽게 못 지키는 회사가 있을 텐데, 아마 이제 영세 기업들은 이런 걸 좀 지키기 어렵거나 뭐 그 외에도 뭐 어떻게 보면 이용자 보호라든지 뭐 개인정보 처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의 기준만 만든다면 저는 뭐 그렇게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비용은 좀 늘어나겠죠. 모니터링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네. 지금 유럽을 위시로 해서 결국은 우리나라도 이제 탄력을 받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기사들을 보니까 호주나 일본 같은 데서도 비슷한 규제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의 고민은 비슷한 것 같아요. 기존의 경쟁법이 존재하지만 이 경쟁법으로는 새롭게 등장한 그 빅테크 플랫폼들이 자꾸 그물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이 그물에서 빠져나가는 고기들을 잡아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다가 유럽에서 처음 이 DMA 같은 법들을 만들었고, 그걸 본 많은 국가에서 저거 괜찮아 보이는데? 라고 하는 정도의 지금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호주, 일본, 영국, 브라질, 멕시코, 터키,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도, 한국이 요 유사한 DMA를 다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이 EU가 쏘아올린 공이 생각보다 영향을 많이 미치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다들 뭐래도 해야 되는데 저 빅테크를 그냥만 두면 지금 거의 이제 너무 독점화되고 저걸 어떻게든 컨트롤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마땅한 대안이 없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EU가 이렇게 해보면 어때라고 이제 스스로 어떤 하나의 방안을 제안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전 세계 각국들에서 저 방법 나도 해볼래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힘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게 네. 다들 아시는 것처럼 2000년대 이후로 WWE가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각 지역별로 로컬 플랫폼들이 다 나왔는데 사실 다 망했죠. 그리고 구글과 애플에 의해서 다 싹 다 정리가 됐고, 네. 그리고 뭐 이제 몇몇 국가들이 남긴 했는데 뭐 한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이 남긴 했는데,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는 철저하게 언어와 문화가 굉장히 독특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나라에서 이런 걸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EU는 굉장히 미국하고 유사한 점도 많고 또 지리적으로도 가깝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정리가 됐었던 거죠. 그래서 근데 지금 우리나라랑 일본도 지금 무너지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네트워크 효과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걸 뚫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가 위기다 이런 저희 방송도 하기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전문가들이랑 얘기해 보면 이게 더 심화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이제는 문화와 언어를 학습을 하면서 마지막 방패마저 이제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국가가,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다급함, 위급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어떤 형태로든 견제를 할 거고, 어떻게 보면 EU가 가장 덩치가 있는 그런 경제 블록으로서 이렇게 총대를 맨 거죠. 그거 보고 아마 다 따라가지 않을까. 그게 굉장히 큰 시사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한 점이 EU가 이거를 한 이유가 EU가 이걸 한 이유가 공정 거래에 대한 어떤 열망 이런 것도 당연히 있지만, 또 한편으로 자신의 나라에는 플랫폼이 없어요. 그렇죠. EU에는 괜찮은 기업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 빅테크 플랫폼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쵸. 지금 DMA에 걸리는 회사가 6개, 다 5개는 미국 거, 하나는 중국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조질 수가 있어요. 이 회사 중에 하나 망한다고 EU 국가가 손해볼 게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EU는 과감하게 규제를 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 흥미롭게 봐야 될 게 미국인 것 같아요. 미국이 이제 바이든 정부 들어선 이후에 빅테크를 규제하겠다고 엄청
많이 이제 법안도 막 준비하고 여론도 막 움직이고 이러면서 심지어 그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인가요? 그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네. 그 연방거래위원회 그 수장은 린나 칸이라고 아마존 저격수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에요. 네. 그런 분한테 공정거래위원장 같은 거를 맡겨놓은 것은 빅테크 조져라 이 메시지였거든요. 네. 그래서 막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자기 발목을 계속 잡는 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럽 같은 데서 저렇게 DMA 같은 걸로 미국 기업들 어떻게든 약화시키려고 하는데 미국이 정부가 우리나라 기업들 약화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건 이거는 뭔가 좀 잘못 가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계속 하다 보니까 법안을 많이 준비했는데 사실상 다 철회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여론은 이러다 중국 기업들이 다 먹는다 이런 이제 여론이 선 거죠. 그리고 또 미중 관계가 악화되니까 네. 아마존 조지면 알리바바가 들어오지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점점 그런 이제 빅테크 규제가 없어졌습니다. 미국과 그 여타 국가들의 눈치 싸움이 엄청나게 그런 거죠. 벌어지겠군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괜찮은데 네. 우리나라는 잘못 칼날을 들이대면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공정위가 지금 아직 법안을 제출하진 않았는데 네. 이상하죠. 제출은 안 했는데 발표는 했어요. 네. 내용은 대충 발표를 했는데 아직 구체적 법안은 안 나왔는데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이라는 그 법을 이제 공정위가 제정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네. 거기도 비슷합니다. DMA하고 비슷한 게 몇몇 기업들을 정해서 네. DMA 비슷하게 특수한 행위들만 컨트롤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법을 만든다고 했는데 근데 몇몇 기업이 누군지를 아직 몰라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네이버, 카카오, 구글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우리도 이제 미국하고 비슷한 고민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네이버, 카카오 조지면 누가 이득 보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그 뭐 페이스북하고 뭐 다른 데가 이득 보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뭐 쿠팡도 들어가네 마네 얘기가 있었는데 쿠팡은 미국 기업이군요. 네. 아, 네. 쿠팡을 조지면 결국 알리바바만 들어오는 거 아니야? 뭐 네. 네이버 쇼핑몰 조지면 조지는 건 표준어입니다, 여러분. 네. 국어사전에 있더라고요. 네네. 네. 알리바바가 요즘 뭐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렇죠.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 아니야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 정부에도 있고 또 이제 산업계에도 있습니다. 산업계에도 야 우리 발목 잡아봐야 그 외국 기업들만 좋은 일 시키는 거야. 반대가 엄청 심했고요. 또 정부는 그런 걱정도 있고 또 다른 편으로 미국의 눈치를 좀 보는 거죠. 네. 통상 압박이 미국에서 굉장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법 때문에. 그래서 뭐 미국은 특히 협회 이런 데서 네. 굉장히 압박을 하거든요. 그 암참 이런 데서 네. 굉장히 이제 약간 압박을 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눈치도 좀 보이고 미국 협회의 눈치도 보이고 그래서 정부는 공정거래는 하겠다라고 했는데 힘이 이렇게 세 보이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살살 뒤로 물러서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급해 주신 세 회사만 하더라도 그중에 두 개는 한국 거네요. 네, 하나만 그렇죠. 구글이고. 네. 예를 들어 뭐 페이스북, 그러니까 메타, 뭐 넷플릭스 이런 데 다 들어가면 모르겠으나 지금 세 개만 하면은 두 개가 한국 회사니까 과연 우리한테 뭐 유리한 건가 싶기도 하네요. 지금 알아보면은 결국은 세력 구도에도 꽤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뭐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기업이 또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고 삼성전자가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앞으로 좀 세력 구도가 좀 바뀔 수도 있는 좀 중요한 길목에 와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가 잘 나갈 때 규제를 딱 때려 맞아갖고 되게 어려움을 겪었었잖아요. 그 지금 빅테크가 앞으로는 좀 어떤 이 변화를 겪을 것 같으십니까? 예, 저는 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하고요. 왜냐면 이게 시작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끝이 아니라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자체로는 사실 큰 영향이 없다고 봐야죠. 뭐 앱마켓만 하더라도 애플이 걷어들이는 수수료가 한 1,00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뭐 여기서 좀 영업이익률 조금 떨어지는 수준일 거고 그리고 워낙 그런 서비스 운영을 플랫폼 운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대응하는 방법도 다 알 거예요. 되게 이제 얌체스럽게 그걸 이제 방어하는 방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크진 않은데 근데 어쨌든 좀 이번 이슈가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는 게 플랫폼 규제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걸 10년 동안 지금 싸웠는데 해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공감대가 만들어졌냐라고 봤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플랫폼 시장이
과연 경쟁 시장일까 아니면 독과점 시장일까 이런 걸 좀 봐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데이터를 봤을 때 지금 독과점 시장에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구글, 애플, 아마존, MS 같은 경우 꽤 만들어진 오래된 회사들이란 말입니다. 몇십 년 됐는데 지금 단 하나도 망하지 않고 계속 잘 되고 있어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엄청난 데이터와 트래픽을 가지고 있어서 뭘 할 때마다 대박을 치거든요. 그리고 자본도 엄청 많기 때문에 후발주자가 나오면 바로 M&A를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안타깝게도 2010년 이후로 새로 나온 빅테크 기업이 없어요. 계속 이들만 독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따지자면 한 우버 정도 이렇게 따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비정상적인 상황일 수 있다는 거죠. 자유시장 경제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이들의 좀 행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들이 어느 정도 좀 고개를 숙이고 맞춰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예를 들면 뭐 수익화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굉장히 어느 정도 이렇게 눈치를 봤다면 모르겠는데 근데 시스템 자체가 계속 더 수익화를 하기 위해 움직이는 그런 가버넌스 체제 자체가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적 책임 또한 굉장히 결여된 그래서 구글 내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반발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물론 이제 뭐 미국 내부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겠죠. 심재석 대표님 말씀대로. 근데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는 컨센서스가 계속해서 모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전 미국 내에서도 계속 반발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들이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부를 독식하고 있고 그 구글, MS 이들이 잘 됐을 때 사실 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어요. 그 안에서. 그리고 그에 대한 뭐 격차라든지 그런 불만 세력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예전에 AT&T라든지 락펠러 같은 초대형 기업들을 분할시켜버린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알고 있죠. 아, 이게 부의 집중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이건 국가적으로 안 좋다라는 걸 알고 어떻게 보면 공정의 개념이라든지 뭐 이런 걸 다 미국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계속 망설이고 있지만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손보는 게 맞겠다. 그렇게 판단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 저는 좀 한 4개 빅테크 기업 중 한두 개 정도는 좀 망하게 만들고 한두 개 새로운 뉴 플레이어가 진입하는 게 저는 미국 경제를 위해서도 좋을 것 같고 뭐 다 망하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컨센서스가 계속 모아지고 있고 이에 대한 명분이라든지 근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좀 오늘 이슈의 핵심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굉장히 회의감이 있습니다. 이 규제는 이미 시장을 완벽하게 장악한 회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잖아요. 네. 그러면 그 소비자들은 이미 그 서비스에 완전히 올인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렇죠. 거기서 더 벗어날 수 없는 상태예요. 만약에 애플 앱스토어 말고 다른 앱스토어를 애플에서 제공한다고 해도 네. 그거 잘 안 가죠, 사람들. 우리가 안드로이드 마켓 원스토어 있지만 갑니까? 잘 안 가죠. 그렇죠. 네. 통신사가 깔아서 억지로 해야 될까? 거기 한번 그럴 때는 한번 가는 거죠. 그냥 있어도 구글 플레이를 간단 말이죠. 그 이유는 그거에 우리가 이미 익숙해져 있고 그걸 쓰는 게 제일 편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른 앱스토어를 허용하도록 강제로 해도 이용자들은 쉽게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걸로 회사가 망한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 저는 사실 이런 규제로 이런 시장 구도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결국 우리가 옛날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세상을 지배할 때 뭐 우리나라도 뭐 그 공정위에서 가진금 때리고 웹 브라우저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라, 뭐 미디어 플레이어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라, 메신저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라고 막 강제를 했단 말이죠. 그런 강제한 효과는 없었어요. 결국 마이크로소프트를 위축시킨 건 모바일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을 하고 트렌드가 변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위축되고 애플은 그때부터 뜬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구도가 바뀌는 것은 결국 기반 기술, 이 기술 플랫폼이 바뀌고 새로운 시대, 예를 들면 메타버스가 될 수도 있고요, 뭐 블록체인이 될 수도 있고요, 새로운 무언가가 지배하는 시대가 올 때 그때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유가 이제 와서라도 이렇게 규제를 한 게 지금 말씀 듣고 나서 보니까 모바일의 시대가 이제 꽤 오래돼서 변화가 필요할 때잖아요. 근데 우리가 네이트온을 봐도 SNS 쪽에서 완전 잡고 있었는데
정보 유출 사태 네네. 나오고 소송 걸리는 와중에 갑자기 스마트폰 등장하니까 네. 대처 못해갖고 난리 난 거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규제받고 있는 와중에 막 복잡한 와중에 갑자기 모바일 딱 나와버리니까 대응 못한 거고 그 타이밍에 일부러 한 게 아닌가.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 뭘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근데 기술 한번 바뀔 때 네, 말씀대로 실제로 뭐 사티아 나델라가 쓴 이제 그 자기 책에 의하면 네. 그런 걸 많이 써놨어요. 규제 자체가 크진 않았는데 규제를 받고 나서 조직이 굉장히 위축되고 뭘 할 때마다 굉장히 많이 걸린다라는 이야기를 썼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망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나서 이제 좀 이제 우리를 보는 눈들이 이제 많이 없어지고 네. 뭘 할 수 있었다라고 네. 해서 그래서 분명히 어느 정도 저는 그게 타격이 있지 않을까. 네. 좀 저는 만약에 이게 진짜 좋은 규제라면 네.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되기 전에 예를 들어 뭐 자사우대라든지 뭐 최후 대우란 이런 거를 못하게 막아서 네. 보통 그런 걸로 이제 빅테크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걸 이용해서 빅테크가 못 되도록 막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은가. 규제라는 건 이미 다 그걸 한 뒤에 빅테크가 된 회사를 규제한다고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다. 네. 부정적이신데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다라는 네. 전망을 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당장은 뭐 큰 효과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요 항상 나비 효과가 나중에 어떤 또 이 그렇죠. 줄기를 네, 갖고 올지 네. 모르니까 이제 지금 당장 효과는 없었겠지만 이게 무슨 일을 또 벌이는 어떤 네. 단초가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도 일단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수수료 인하 이야기 나오고요. 네, 그렇죠. 30% 수수료 뭐 17%인가 12%까지 내린다는 얘기 나오죠. 그다음에 일단 그 결제도 그 안에서만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쪽으로 이제 인식들이 바뀌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서 이제 균열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할 거다. 네. 바로 지갑 변동이 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단초가 될 수 있다 정도로 한번 좀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요 정도 다뤘는데 사실 이 DMA로 시작되는 이 영향들은 자세히 보려고 하면은 더 많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좀 감이라도 잡으시고 그다음에 기사들 많이 나오는 거 한번 읽어보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쫓아가 보시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요 방대한 주제였는데 두 분 준비해 주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에는 2주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도 고생 많으셨고요. 봐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